자, 오늘 수업은 1차 시에서 변호인에 관련된 거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소송행위와 소송 조건에 관련된 거 살펴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계속 소송의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3주체인 법원, 그다음에 이제 검사, 피고인에 관련된 것들을 봤고 소송의 주체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보조인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호인에 관련된 부분도 소송의 주체에서 살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임무를 가진 보조자다. 결국 이제 피고인이 검사와 비교했을 때 법률적 지식이 그 검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피고인의 법률적 지식을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인이고 결국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인의 그 변호 기능, 변호적 기능을 우리가 형식적 변호라고 한다면은 법원이나 검사가 일정 정도 어떤 그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 변호로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구별 기준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변호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 이렇게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사선 변호인은 선임한다 그러고,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가 선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러면 사선 변호인의 선임을 보면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저 변호인 선임권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선 변호인 선임이라 하는데 이 선임의 성질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거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소송 행위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국선 변호인의 선정은 법원의 재판과 같지만은 사선 변호인의 선정과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송 행위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건 소송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계약 저 어떤 위임 계약이라든가 하는 이 계약과는 구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임 계약이 어떤 변호인 선임 관련된 위임 계약이 무효 취소되더라도 변호인 선임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변호인 선임 계약과 변호인 선임과 관련된 소송 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변호인의 선임 관련된 선임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당연히 피고인, 피의자는 선임권자이겠죠. 그 이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변호인이 선임할 수 있는 이런 권한 등을 우리가 독립대리권이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권자들을 봤는데 그러면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자는 누구냐? 변호인은 주로 이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법원이 아닌 1심과 2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고 근데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수인의 변호인이 있을 때 그때는 재판장은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신청에 의하여 대표 변호인을 지정하고 대표 변호인에 대해서 뭐 관련된 소송 행위를 하면 그걸 전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피선임자인 변호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은 이제 변호사가 되는데 동시 변호가 금지돼요. 그러니까 동시 변호라고 하는 건 1인의 변호인이 수인의 피고인을 동시에 변호하는 거. 이걸 동시 변호로 하고 이 동시 변호는 변호사법 31조 1호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동시 변호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여기에 뭐 A, B C가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 그랬을 때 A에 대한 변호인은 갑, B에 대한 변호인은 을, 그다음에 C에 대한 변호인은 뭐 병이다. 이렇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지 원래 이 A에 대한 변호인이 갑이 맡고 있는데 B에 대한 변호도 기본적으로 갑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국선 변호인 때는 엄격하게 지켜지는데 이 국선 변호인에 비해서 사선 변호인의 경우는 그 제한이 완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A가 판단할 때 갑이라는 변호사가 가장 훌륭하다. 그럼 갑을 선임하는 거고 B란 피고인이 봤을 때도 갑이 가장 훌륭하다. 그럼 갑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시 변호를 금지하고 있지만은 자 피고인들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건 자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변호는 금지된다고 하는 좀 원칙이지만 사선 변호인에서는 많이 완화돼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식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냥 실제 판단을 해보면은 변호인과 위임 계약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변호인 선임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위임 계약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 계약을 하고 나서 법원에다가 변호인 선임 신금마다 변호인과 피고인이 선임권자가 서명 날이나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선임 방식 관련돼 가지고 변호인 선임서를 갖다가 법원에다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공판 단계에서는 법원에다 제출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사경에게 제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서면 제출과 민법상에 있어서의 그 변호인 선임 관련된 위임 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러므로 아까 봤던 것처럼 위임 계약이 무효라 할지라도 서면으로 제출했다면은 이 제출된 선임서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선임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변호인 선임 관련돼 가지고 선임의 효과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자, 선임에 의하여 변호인의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임에 의하여 권리 의무가 발생하므로 만약에 변호인 선임서 없이 변호사가 어떤 상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 이 상소장 제출 관련돼 가지고 상소장은 상소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반드시 서로 제출한 다음에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해야지 그 변호인으로서 활동한 행위에 효력이 인정된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뒤에 보면은, 관련돼 가지고 소송행위에 추한 부분이 나오는데 추한 관련돼 가지고 변호인이 만약에 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함이 없이 상소장을 제출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상소장 제출 기간 내에 변호인 선임서를 추후로 제출하면 이 상소장 제출과 관련돼 가지고 효력은 치유된다. 추한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보는 소송행위의 추한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그 선임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단일성, 동일성은 우리가 공소장 변경에서 배웠던 그 동일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인 선임과 관련돼 가지고 현실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만 변호인을 선임했지만은 만약에 잠재적 심판 대상까지도 만약에 그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현실적 심판 대상이 돼버리면은 그때 변호인의 효과는 선임의 효과는 그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된 잠재적 심판 대상 범위까지도 다 인정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병합 사건 같은 경우는 병합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선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변호인을 선임했다. 선임서를 제출하고 선임했을 때 그 변호인 선임서는 변호인 선임은 언제까지 효과가 있냐? 각 신급에, 그 신급의 종료시까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신급이라는데 그 신급이라기 하는 의미보다는 각 신급. 그러니까 1심에서 변호인 선임했으면 1심의 종료시까지, 2심에서 변호인 선임했다, 2심의 종료시까지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신급이 종료하는 시가 언제냐 관련돼 가지고 종료시를 통설직 입장은 2심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소를 한다. 1심 법원에 대해 불복이 있어가지고 1심 재판에 불복이 있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럼 항소장 제출하고 나서 보통 14일 전후로 해가지고 원심 법원이 항소심 법원으로 소송 기록을 이송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소송 기록이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종료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설의 입장인데 이건 학설의 입장이고 판례는 상소 제기 시설. 즉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만약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면 상소 제기했을 때까지만 판결 선고 상소장 제출했을 때까지만 신급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 선임의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심급의 종료라고 하는 거는 변호인이 상소장을 제출했을 때까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 관련돼 가지고 신급의 종료 시점이 다수설과 판례가 바라보는 바가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사선 변호인을 봤는데 국선 변호인은 우리가 이제 재판부가 즉 법원이 선정해주는 변호인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국선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했을 때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법적 성질이 어떤 그 법원에나 어떤 재판부나 아니면 그 수사기관에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반해서 이거는 선정의 성질이 기본적으로 단독의 의사표시인 재판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냐?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선정해 주는 것 때문에 재판이다. 그러니까 법적 성질이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국선 변호인 관련돼 가지고 선정 사유가 3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33조에는 반드시 필요적 변론 사건 관련돼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해가지고 요러요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국선 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한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 그러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사선 변호인이 소송 행위를 대리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 그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33조에 해당한 사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요 선정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33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항은 반드시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건 의무사항이다, 1항은. 자, 근데 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어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줘야 되는 청구 사유다. 자, 그다음에 3항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청구사항도 아니지만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떡하냐?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해줘야 된다. 직권으로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세 개의 선정 사유가 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항에 해당해서 의무사항이든 아니면 2항에 해당해서 기본적으로 청구사항이든 아니면 3항에 해당해 가지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이때는 반드시 선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조 1항에 해당할 때만 선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2항, 3항에 해당할 때도 반드시 선임해 줘야 되고 만약에 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상소 사유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반드시 선임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뭐냐? 여기 1호부터 6호까지가 있는데 피고인이 구속됐을 때, 그다음에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일 때, 그다음에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일 때, 흔히 말하는 노화자일 때 말하는 거고 피고인한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입니다. 심신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법원이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이때도 당연히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 사건, 중대성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이 바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항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1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어떤 차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청구를 하면 피고인이 청구를 하면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3항 같은 경우는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 관련돼 가지고 282조에 보면은 33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2항 3항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필요적 변론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제정을 해야 되고 변호인이 없이 한 경우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봤던 것처럼 항소 사유, 상고 사유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3조에 있는 각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판례들이 몇 개 나왔는데 올해 24년도 5월 23일 나온 전원입차 판결 관련돼 가지고 아까 1호 사유였던 구속과 관련돼 가지고 이 피고인 구속과 관련된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이다. 그럼 당연히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과거의 판례와 지금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과거 판례는 이렇게 이걸 종전 판례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다. 그럴 땐 이 구속된 때 관련돼 가지고 해당 형사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 요것만을 의미한다고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형사 사건이 아닌 다른 별개 사건 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다른 별개 사건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용 중인 경우 이때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바꿔가지고 이걸 이제 종전의 판례 범위대로 종전에는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당해 사건에 의해서 구속된 경우만 변호인 선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전체 판결로 이제 내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3조 1항 1호의 문헌 위 법률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의 어떤 원칙과 정신을 살펴보니까 자, 33조 1항에서 말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다라고 했을 때, 즉 33조 1항에 말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 함은 과거와 다르게 넓혔다는 거죠. 자,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해당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경우. 과거엔 이거 하나로 봤는데 지금은 이것뿐만 아니라 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다른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요것이 뭐 사유가 1번 사유, 요것이 2번 사유, 그다음에 요것이 3번 사유다 봤을 때 과거에는 1번 사유만 구속이라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2번, 3번 사유까지 구속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사례형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식 문제로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등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최신 판례를 보시면은 최신 판례 이 판결에 대한 전문을 실어놨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단할 때 어, 헌법하고 형사법에 있는 구속이라 했을 때 구속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은 형사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형이 확정돼 가지고 현재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가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속이라고 하는 법률적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세 개를 달리 구별해야 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세 개를 같이 보고 이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21년도 3월 10일 날 선고된 판례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전까지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만약 법정 구속을 한다. 그런데 이제 필요 변론 사건이다. 그럼 법정 구속한 이후에만 이것이 적용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필요적 변론 사건 33조 1항 1호에 나와 있는 구속과 관련된 내용들은 요런 판례들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도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바로 기본적으로 그냥 필요적 변론 사건이에요. 자, 그럼 심신장애가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의심이 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 그것들은 어떻게 판단하냐? 기본적으로 객관적 자료, 즉 진단서나 정신적 감정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자, 그러나 객관적 자료가 아닌, 자, 재반 사정에 비추어, 즉,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가지고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신장애 사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 때, 의심이 있는 때와 관련돼 가지고 그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게 진단서라든가 정상적인 정신감정서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 판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3조 2호에 나와 있는 그 야, 2호가 2항에 나와 있는 청구에 의해 빈곤 기타 사유에 의해서 피고인이 청구를 하면 선정 청구를 하면 선정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33 이건 이제 옛날 성선서법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 선임했을 때 국선 변호인 선정하는 건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는 거다. 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선 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게 없다면 어떠냐? 청구하는 게 없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 안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구를 안 해가지고 국선 변호인 선정 안 해줬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3조 3항에 보면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반드시 피고인의 우선 변호인 선정해 줘야 돼 없다면은 그러면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가 예시를 들고 있는 게 과거에 보면은 어떤 어, 글자를 읽는데 상당한 곤란을 느끼는 수준인 2급 정도의 시각 장애인 그다음에 공판기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3급의 청각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국선변호를 선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사건에 항소심의 공판 심리. 자,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돼 가지고 공판이 진행됐어요. 자, 근데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뭐 항소했겠죠. 자, 그러면 국선 변호인의 선정은 심금마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2심인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국선 변호인 선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것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 자, 이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은, 자, 어, 항소심에서 양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 자, 기본적으로 이 경우는 어, 항소심에서 양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1심 양형이 있었는데, 1심 양형에 대해서 만약에 뭐 1심 법원의 재판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1심 법원에서 뭐 변호인이 없이 이제 뭐 진행됐고, 1심 법원의 어떤 양형에 대해서 검사가 불복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항소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이 받아들여가지고 양형이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변경될 만한 사정이다. 그럴 때는 어떡 한다? 그땐 반드시 국선 변호인 선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1심 법원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1심이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면 이 무죄에 대해서 검사가 당연히 항소하겠죠. 자, 그래서 검사가 항소한 사안이에요. 검소하가 항소한 사안인데, 자,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뭐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공판 심리 단계에서 더욱더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은 1심에서는 무죄 판단 받았기 때문에 뭐 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거라 생각하겠지만은, 만약에 검사가 항소해가지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유죄 증명을 위한 검사의 주장과 증거 제출에 대응하는 데 나가서, 자, 검사가 유죄 주장을 하면은 변호인이 거기에 대응하게 되고, 그다음에 1심 무죄 판결에서는 판단된 바 없는 양형에 관한 주장과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필요적 변론 사건은 우리가 33조 1항 2항에 관련된 것들은 잘 알아요. 근데 3항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해줘야 되는 케이스가 과거엔 객관식용으로는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뭐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사안으로 밑줄 친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까 봤지만 기속재량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 33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란 법원성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33조 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속 재량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사유, 요런 사유가 있을 때는 기속 재량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선정해줘야 된다. 만약 선정하지 않으면은 아까 같은 것처럼 상소 사유가 된다. 그렇게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33조와 관련돼 가지고 필요적 변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이 재판을 한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바로 이것이 필요적 변론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없이 한 경우에 위반의 효과가 무엇이냐 관련된 몇 가지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자, 어, 필요적 변론 사건에서 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 자, 그럼 이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자, 그러므로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만약에 뭐 변호인 필요적 변론 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 그럼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소심 같은 경우는 항소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 파기 자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상고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기 환송하는 게 원칙이다. 그거는 이제 항소심 자체가 속심의 성격을 갖고, 상고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후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되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경우 당연히 1심에서 변호인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당연히 소송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항소심에서 어떻게 되냐 관련돼 가지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진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새로이 진행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에
항소심에서 변호인 인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증거조사 등 심리 경과를 판단해 가지고 다시 판결하는다. 즉 파기 재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필요적 변론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반의 효과 관련된 건데, 의외로 요 판례가 사례형 문제로 나오면 학생들이 잘 못 쓰더라고 이상하게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적 변론 사건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항소심 인제 요 문제들 같은 게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 심에서 변호인 없이 절대적 아 뭐 필요적 변론 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소송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항소심에 온 경우에 항소심의 변호인이 선정된 변호인이 막 1 심에선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1 심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다에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위해서 1 심으로 1 심을 다시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타당하냐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타당하지 않다. 그냥 원심이 아닌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하면 된다. 고런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요 판결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1심 판결에서 1 심에서 변호인 필요적 변론 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소송 행위가 진행됐어요. 자 근데 여기 본 것처럼 1 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 경우는 뭐 위반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가 없다. 즉 필요적 변론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 절차의 법령에 위반한다. 이거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이건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데 그와 같은 법령 위반은 무죄 판결에 그와 같은 법령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그냥 인정된다. 고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 사건은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사건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는 겁니다. 자 피고인이 필요적 변론 사건인 흉기, 휴대, 상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가지고 기소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폭처법상의 흉기, 휴대, 상해로 공소제기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사기죄 약식 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자 이 사기죄와 관련돼 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1 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것도 유죄, 얘도 사기죄도 정식 재판 청구했는데 유죄 판단을 받은 거예요. 자 근데 항소했는데, 자 원심이 그러니까 1 심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원심은 2 심이죠. 자 항소심이 아이고 잠시만.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심 관련돼 가지고는, 원심이라고 하는 건 항소심을 말하는데, 자 항소심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사안에서, 자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필요적 변론 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치며 이 사기죄 부분에 대해 별개의 벌금형을 선고했더라도 마찬가지나 이유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흉기후대 상해 폭력법 위반이다. 이거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에요. 필요적 변론 사건이고, 유지 상해죄 관련된 것들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 아니다. 필요적 변론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그러면 한쪽이 필요적 변론 사건이면 당연히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선임하지 않은 위법에 대해서 파기할 때 이거는 유 흉기후대 상해죄 부분만 파기하느냐 전체를 파기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전체를 파기하는 거다. 뭐 고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사항들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로서 국선 변호인의 선정 위반의 효과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적 변론 사건은 33조 1 항, 2 항, 3 항에 있는 것만 필요적 변론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제가 기본적으로 필요적 변론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쭉 써 놨는데,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영장 실질 심사도 우리가 배웠는데 당연히 필요적 변론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 당연히 필요적 변론 사건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판 준비 절차. 공판 준비 절차는 기본적으로 일반 정식 재판에서는 공판 준비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은 변호인이 진행한다. 맞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적 변론 사건이고, 그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 당연히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재심 사건, 체류 감원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33 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요런 사건은 독자적으로 다 독립적인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관련 선정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33 조를 봤고,
그 피선정자 그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뭐 당연히 원칙적으로 변호사겠죠.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익법무관, 그다음에 사법연수생 중 선정을 한다는데 요즘은 이제 사법연수생이 없어졌죠.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변호인의 수는 피고인 피의자마다, 자 피고인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건 차선 변호인 선수도 역시 동시 변호가 금지되듯이 이 국선 변호에서 동시 변호가 금지되는데, 이거는 좀 엄격하게 지켜진다. 아까 차선 변호인은 완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다르게 국선 변호인에 대해서는 동시 변호가 금지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을 때 취소 사유가 있고 사임할 수도 있는데, 필요적 취소 사유는 뭐냐? 만약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줬는데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자, 그럼 당연히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그다음에 뭐 국선 변호인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법원이 사임을 허가한 경우,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의 자격 상실 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됐는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이런 경우 당연히 필요해서 취소고, 그다음에 임의적 취소와 관련돼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변경 신청이 상당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취소 가능하다. 그다음에 사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때 국선 변호인을 사임하고자 하면 법원에 사임 허가서를 제출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봤고, 그럼 사선 변호인이든 국선 변호인이든 변호인의 지위와 어떤 변호인의 권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변호인의 지위와 관련돼가지고 이중적 지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피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적 지위도 가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공익적 지위라고 하는 거는 변호인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이익은 정당한 이익에 제한된다. 근데 진실 의무는 보호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와 충돌되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양자를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양자의 조화와 관련돼 가지고 소극적 진실 의무다. 즉 진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거는 소극적으로 법관 등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내 가지고 만약에 피고인이 유죄다 그러면 유죄를 증명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의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자의 조화와 관련돼 가지고 변호인의 활동 관련돼 가지고는, 자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법적 조언을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인은 피고인한테 행위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증거 수집 변호인이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불리한 증거를 만약에 모았다. 피고인이한테 유죄가 될 만한 증거들을 수집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제출하는 의무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은 증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 이 증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사전 신문하는 것, 그것도 진실 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은 증인을 갖다 법정이 아닌 법정 밖에서 미리 만나가지고 어떤 것들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검사는 안 된다 그랬죠.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술 번복 조서와 관련돼 진술 번복 조서, 진술 번복, 뭐 진술서, 진술 번복, 피신 조서와 관련돼 가지고 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랬고, 그것 관련돼 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소환될 자료에 대해서 불러다가 진술 번복시키는 조서도 만드는 것도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검사가 어떻게 했냐? 검사는 그러니까 증인으로 소환이 예정돼 있는 증인을 사전에 검찰청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을 때 그 면담한 과정 중에서 기본적으로 면담으로 인해서 증인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은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호인은 이렇게 증인을 미리 만날 수 있지만 검사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은 당연히 무죄 변론을 해야겠죠. 그 때문에 만약에 무죄 변론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을 통해서 유죄임을 이제 변호인이 알았다. 뭐 유죄임을 변호인이 알았다 할지라도 법원에다가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피고인의 유죄임을 알았다 할지라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형식 재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의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무죄 변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죄임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법원에다가 고지할 의무는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호 활동의 내용으로 다섯 번째, 압수 증언에 거부하는데 비익 특권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변호인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압수에 제한 관련된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변호인한테 증언 거부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변호인의 비익특권 관련돼가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어떤 그 비익특권 같은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겠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법 자체가 우리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어떤 특권에 관련된 내용 등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법 148조, 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법 314조의 그 밖에 준하는 사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가지고 이 변호인이 관련돼 가지고 증언을 거부하면 변호인이 작성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능력을 아예 인정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변호인의 지위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보호자의 지위와, 공익적 지위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변호인의 활동을 해야 되고, 자, 그럼 변호인은 그런 활동하면 어떤 권한이 있느냐? 첫 번째로 대리 권한이 있겠죠. 피고인, 피의자의, 당사자의 지위를 대리하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 관련돼가지고 이게, 종속 대리권, 독립 대리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속 대리권은 본인, 즉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해가지고 대리할 수밖에 없는 거. 관할 이전 신청이라든가 관할 위반 신청, 그다음에 상소 취하, 정치재판 청구 이런 것들은 종속 대리권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독립 대리권은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있는 독립 대리권도 있고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있으나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반할 수 없으나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즉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거,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 없는 거 구속 취소 청구, 보석 청구, 공판기일 변경 신청, 증거 보전 청구, 증거 조사에 이의신청 이런 것들은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러나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건 뭐냐? 뭐 기피 신청, 상소 제기, 증거 동의라고 해가지고 증거 동의에 대해서도 묵시적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이거는 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뭐 증거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증거 동의한 것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례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이 어떤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법원 편의주적 차원에서 인정해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립대리권과 고유권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뭐 종속대리권, 독립대리권, 묵시적 의사에만 반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 그다음에 명시적 의사에도 반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 고유권의 순서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변호인이 독자적으로 갖는 고유권은 뭐냐?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건 변호인만 갖는 고유권으로는 접견교통권 우리가 배웠죠.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피고인 신문권, 그다음에 상고심 변론권. 상고심 변론권은 기본적으로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변호인이 피고인과 중복하여 갖는 권리가 뭐냐? 열람복사권이라든가 아니면 압수영장 집행의 참여권, 증인신문 참여권, 증인신문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호인과 피고인이 동시에 갖는 권리다. 고유권이긴 하지만 동시에 갖는 권리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의 고유권으로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접견교통권인데, 이 접견교통권 가는 거 관련된 가지고 우리가 이미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를 할 때 배웠고,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참여권, 피의자 신문을 하면은 그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피의자 신문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운 부분으로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변호인이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열람 복사권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이미 좀 봤었는데, 자, 열람 복사권은 공소 제기 전에 수사 서류 등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못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공소 제기 후 제기 후인데 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 등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건 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서 본다 그랬습니다. 증거 개시 제도 배울 때 봤죠.
자, 그다음에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은 35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 복사 변호인이 갖는 열람 복사권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공소 제기 전, 그다음에 공소 제기 후로 나눌 수 있고, 공소 제기 후도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증거 개시를 통해 가지고, 공소 제기 후에 이제 법원에 이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35조에 따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소 제기 전에 수사 서류는 원칙적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수사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공소 제기 내 수사 서류는 원칙적으로 못 본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열람이라든가 등사, 복사가 금지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명문의 일반 규정이 없고, 각각 소송 규칙이라든가 수사 준칙과 관련돼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형사소송 규칙이라든가 수사 준칙과 관련돼 가지고, 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나 체포나 구속에 대한 적부 심사에서, 자, 그때 이 영장실질심사라든가 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필요적 변호사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한 변호인 등은 구속영장 신청서 등의 일부라든가 수사 서류에 대해서 변호인이 뭐만 할 수 있다? 열람만. 뭘 알아야지 영장실질심사에서 뭐 변론을 하고 적부심사에서 뭘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서 등 일부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수사 준칙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 준칙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일부 수사 서류, 여기 일부 수사 서류에 대해서 피의자 변호인한테 열람과 복사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부 수사 서류는 뭐냐? 이 일부 수사 서류는 주로 이제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 측이 작성하거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서류가 아니라 일부 서류라는데, 주로 이제 수사 과정 중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측이 제출한 서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인이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송 규칙과 수사 준칙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열람이나 복사를 하는 것이 일부 서류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열람 등사가 금지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공소 제기 전에 수사 서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냐 그랬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를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듯이 형사 재판 확정 기록. 자, 형사상법의 여러 가지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 사건의 소송 기록 중에서, 즉 형사 재판 확정 기록, 형사 재판 확정 기록은 아까 말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자적으로 이 형사 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형사 재판 확정 기록 관련돼 가지고는 정보공개법 4조 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형사재판 확정 기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보공개법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형사성법 59조 2에 따른 독자적인 열람 등사 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건 항고에 의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 아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 관련돼 가지고는 어떡하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 관련돼 가지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갖는 열람 복사권 관련돼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 관련돼 가지고는 형사 재판 확정 기록 정보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은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올해 나온 또 판례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군사법원에 검찰이 갖고 있는 서류 관련돼 가지고도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했을 때, 여기 보는 것처럼 군 검사가 공소 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물건. 자, 이런 것들도 뭐다? 이런 것들도 군사법원법에 독자적으로 어떻게 공개하고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다? 정보 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권한 중에서 이 고유권으로 열람 복사권 관련된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 후에는,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증거 개시로,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제출됐을 때는 형사법 35조에 의해서 열람 복사할 수 있는데, 공소 제기 전에 관련돼 가지고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변호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마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